네, 송나라 내용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세패, 그리고 군사비 지출 등등으로 인한 용비. 용이라는 글자가 쓸데없다는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데 쓰는 돈. 그 다음에 용병, 쓸데없는 군사들. 황제 주변에 있는 군사들. 그 다음에 용관, 쓸데없는 관리들. 관리들도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성들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안석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송나라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과거 전시에서 4등 했어요. 4등.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한 친구고, 이 사람이 이제 부재상으로서, 부재상.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이제 재상이 넘버 원인데 그 밑에 있는 애죠. 그죠? 부재상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1069년에서 1074년까지 약 5년에 걸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황제였던 신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개혁적이었거든. 그래서 이 개혁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이가 5년 동안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군사비를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보갑법이니 보마법이니. 보갑법이라는 거는 이제 치안, 경찰 역할을 이제 민간에서 치안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 보만법이라는 건 말을 키우는데 민간에서 군말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군사비를 좀 줄이자. 알겠지? 치안, 경찰이나 이런 건 민간에 맡겨가지고 좀 줄이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민생 안정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다양한 게 있죠. 그죠? 모역법. 그 다음에 청묘법, 시역법, 균수법. 이런 다양한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역법이라는 건요,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모역법이고요. 청모법은 농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고요. 시역법은 상인들, 특히 이제 소상인들이겠죠. 상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고, 균수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수송을 맡아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실시했다. 그죠? 그거 말고도 이제 관리 선발에 있어서도 용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관리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태학 3사법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선발하자 이런 식의 제도를 시행되는데, 5년 합니다. 5년 하다가 이 신종이 나중에 39살에 죽어요. 아이고, 39세 때 다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이후에 송나라의 역사는 이 신법을 지지하느냐, 이게 왕안석의 개혁,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거든요. 요 새로운 법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두고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으로 가게 되고, 이 대립이 되게 세져요. 이게 거의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두 개의 당 사이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나중에는요,
이 뭐 신법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리지어가 싸움박질을 하는데 그냥 이름이 신법당이고 구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마광이라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책 씁니다. 역사책 그 자치통감이라고. 아주 양이 어마어마한 자치통감. 이거 세종대왕이 요거 읽다가 시력 다 빌었어요. 네, 자치통감.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어렸을 적에 뭐 4살 5살 너무 어리고 한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친구가 큰 항아리, 큰 물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려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사마강이가 꾀를 내가지고 그 뭡니까 돌로 그 항아리를 깨가지고 친구를 살렸던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구법당이라고. 그게 뭐 대지주, 뭐 대상인 요런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래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뭐 그래 되니까 나중 가면은 뭐 이 둘이 싸운다고 민생에는 좀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북송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수오지 요 수오지의 배경이 되는 뭐 그 사건이죠. 뭐 108명의 뭐 도둑놈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봐야 될 텐데 뭐 요 배경이 요 시기입니다. 송나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쇠퇴 해가지고 이제 멸망까지 얘기를 할 건데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그 지도를 그려야겠네. 이래 있으면은 지도가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네. 여기 이제 송나라가 있고 여기에 그 거란은 요나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진이 크는 거야. 점점 여진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얘들도 나중에 나라 이름을 세우죠. 금나라.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요나라 거란을 몰아내요. 이 친구들은 몰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군이 요나라를 몰아냅니다. 그래가 몰아내서 이 요나라는 나중에 서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서요라는 이름으로 뭐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 역사에는 잘 등장을 안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송나라가 이때 군사력이 막 형편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금나라, 송나라 같이 공격을 하는데 금나라는 막 다 때려 부시고 있었는데 송나라는 막 싸우면서 계속 지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금나라가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요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건 게 금나라에 이제 딜을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요나라에 우리가 주던 그 전연의 맹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줬던 세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이거를 금나라한테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거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또 가만히 보니까 야들이 그 거란하고 그래도 오랜 친분이 쌓여가지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야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송나라가 금나라 주기 싫어가지고 저 서쪽으로 쫓겨갔던 거란족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다시 금나라를 공격하자라고 했다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신이 금나라한테 붙잡혀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뒤통수 칠라다가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송의 뒤통수. 그래가지고 걸리게 돼서 금나라가 이제 송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가라 라고 했다가 뭐 다시 근데 나라 안에서는 계속 얘들이 싸우는 거야. 싸워야 된다. 아니다. 항복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그래가 또 항복하기로 금나라가 우르르 뒤통수 친 거 알아가지고 금나라가 우르르 쳐들어와가고 송나라가 또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진짜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이래 할게. 라고 했다가 다시 나라 안에서는 막 신하들끼리 막 싸우는 거라. 뭔 소리냐면서 한번 차라리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뭐 벌써 몇 번을 깬 거야. 그게 금나라가 열받아가지고 우르르 쳐들어와가지고 수도인 카이펑을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중국 역사에서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연호가 송나라의 연호가 정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강의 변이라고 이게 1126년부터 1127년까지 벌어지는 일인데 그 결과 수도인 카이펑이 함락당하고 황제였던 휘종은 나중에 금나라한테 털리고 나서 황제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요. 아, 내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네가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흠종이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는데 얘들 다 붙잡혀서 포로로 갑니다. 황족들 한 3,000명. 거의 완전 막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거의 뭐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는데 다행히 도망간 애들이 있었어요. 네, 도망간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애들이 남쪽 지역 강남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남송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강남으로 피난 가서 그때 이제 누구냐면 흠종의 동생 9번째 동생인가? 조구라는 놈이 있었어요. 조구. 9번째라서 조구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이제 이만 그게 항저우죠. 항저우. 지금의 항저우.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남송을 건국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그 뒤로도 뭐 쳐들어오니 어쩌니 하면서 뭐 하여튼 막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금나라는 계속 막 쳐들어오겠다 막 이래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던 장군이 이제 그 유명한 악비라고. 이거 좀 TMI입니다. 악비라고. 이 사람이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뭐 금나라의 침입을 막 물리 초반에 막 남송이 얼마나 지금 기반이 불안해요. 여기 항저우에 자리 잡는 데까지 도망가고 12년 걸렸어요. 계속 떠돌아다니고 금나라 군대 피해 다니고 그동안에 막았던 장군이 이 악비거든. 그래가 악비가 막아내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황족들 가운데 뭐 높은 신하 가운데 진회라는 놈이 있었어요. 진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악비는 주전파고 싸우자 금나라랑 싸우자는 하고 진회는 주합하라. 근데 얘가 금나라에서 첩자로 보냈다는 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금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 부인이랑 자기 살림살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흠종, 이 황제죠, 황제. 남송의 첫 번째 황제인 흠종의 그 생모, 엄마. 그 다음에 휘종 가가 얼마 안 돼가 죽었어요. 휘종의 관, 시체. 요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흠종의 이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회 쪽에서 의견, 그러니까 금나라와 화해를 하자라는 입장이 들어서게 되고 결국 싸움을 외치던 악비는 나중에 진회에게 모함을 당하여 1141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악비가 죽었지 뭐.
그러고 나서 진해는 이제 이후에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금과 화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회수를 국경으로 하고, 회수는 많이 나오죠, 그죠? 회수. 우리 중국에 큰 강이 3개가 있다, 그죠? 여기 황하강, 회수, 장강. 그거거든요. 요 중간은 회수. 그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회수 북쪽 지역은 화북지방, 남쪽 지역은 강남지방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국경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가 어디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제 중국의 화북지방을 지배하는 거죠.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화북지방만 지배를 하게 되고, 강남지방은 송나라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회수를 국경으로 하고, 또 뭐가 있노? 그 다음에 남송은 이제 금의 신하가 되는 거고. 그래 따지니까 옛날에 그 전연의 맹 때 형 동생하고 놀 때가 좋았어요. 내가 비단이나 이런 걸 주지만은 그래도 나는 형이 돼 하면서 그럴 때가 좋았어요. 그리고 매 해마다 비단 25만 필, 은 25만 양, 요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나중에 몽골 침입으로 이후에 1279년 몽골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송식입니다. 여담인데 나중에 악비는 중국에서 거의 신이 됩니다. 신. 알겠죠? 점치는 사람들이 이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신으로 추앙을 하고 대대로 나라에 대한 충신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진회는 매국노의 어떤 상징, 매국노 그 자체로 역사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악비 무덤에 가면은 난 안 가봤습니다. 악비 무덤 가면은 악비 막 악비 청동상을 막 크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진회가 무릎 꿇고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다가 침 뱉고 그래가 늘상 거기가 더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은 옛날에 중국이냐 한족 중심, 중국에 원래 옛날부터 그 주나라 때부터 살던 그 농사 짓는 한족이 중심이 된 개들을 중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국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민족 국가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도 다 합하면 50개 정도 된다 하지. 그거를 전부 다 통째로 묶는 거야. 그거를 하나로 합친 게 중국이란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비와 진회 중에서 누가 더 평가받아야 될까? 진회가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여러 민족들과 화해하면서 야는 싸우자 했는데 얘는 화해하자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점점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요 진회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휘종은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왔는데, 흠종은 어떻게 되느냐? 흠종은 못 오죠. 올 수가 없지. 왜? 이 조구. 이 조구의 형이 흠종이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야가 돌아오게 되면 이 조구의 입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남송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는 여기 금나라 만주 하얼빈 그쪽 주변에서 한 30년 정도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30년 동안 포로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불쌍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이야기 좀 길게 해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